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번 주 여야가 공천 작업에 돌입합니다. 먼저 경선 룰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당심, 민심 절반에서 후보를 뽑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그 비율을 달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당선이 쉽지 않은 수도권의 경우 민심 비율을 늘려서 될 사람을 후보로 선출하겠다는 건데요. 이 경선도 수도권 먼저 해서 설 연휴 전이라도 빨리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천에 적용할 경선 룰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별로 당원 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도 있다며 권역별로 분류해 맞춤형 경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당원 당규상 경선 방식은 당원 50%에 국민 50%인데 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서는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대구나 경북 등 당원이 많은 곳은 당원 비율을 높이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당락은 본선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당심이 아닌 민심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국민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공천 작업도 수도권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공관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격전지, 험지부터 빠르게 후보를 내 본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3선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엽니다. 삼선회의에서 요청하신 헌신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저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일정과 현역 물갈이 비율 등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부터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17곳은 뺐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현역 의원들이 비어있는 지역구들인데요. 이 공천 방식을 이 지역구들은 당이 정할 수가 있다 보니 현역 없는 지역구에 친명 후보들 내리꽂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지역 17곳을 발표했습니다. 신당 창당에 나선 비명계 3인방과 윤관석, 김남국 의원 등 탈당한 의원들, 우상호, 오영환 등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지역구가 포함됐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은 후보 공모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 판세 등을 고려해 전략공천위원회와 공관위원회가 후보를 결정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친명 후보가 낙점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텃밭 호남 지역도 2곳이 포함됐는데 광주 서울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양분환 법률위원장이 뛰고 있고 전북 전주을에선 이성윤 전 검사장 전략공천설이 거론되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영입인재 배치를 포함해 다양하게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비명계는 친명계 원외 인사 견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보원장을 비롯해 친명 인사들 논란에 대해 지도부의 빠른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반면 원외 친명 인사들은 오늘 이재명 대표 측근인 강희원 특보가 각종 논란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원외 친명은 출마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제3지대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제로 탈당한 사람은 이제 다 탈당해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이준석 개혁신당, 원칙과 상식 미래대연합, 금태섭 새로운 선택, 양양자 한국의 희망 5개 그룹이 형성됐는데요. 오늘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탈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턴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빅텐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제3지대 내부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사당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정의당 인사가 2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신당들로 속속 합류했고 3지대 1차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의원 중심의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여기에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과 새로운 선택까지 5개 세력입니다. 제3지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역 의원이 3명인 미래대연합은 최소 현역 4명을 더 모아 6석인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의 현직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로 너무 고생 많이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하는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현역 의원 충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같은 왕알곡을 무리하게 쳐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는 글쎄요, 개혁신당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제3지대 통합 시한을 두고도 미래대연합은 설 연휴를 제안했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설 연휴는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호남 지지율도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직후 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어진 이낙연 전 대표의 결별 선언.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탈이 본격화된 후 민주당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12일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호남 지역 지지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13.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떨어진 민주당 지지율 대부분은 기타 정당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으로 갔습니다. 탈당이 본격화되면서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당내 리더십에 대한 비판 정서가 영향을 줬고 그것이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9.6%로 5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여야가 총선 후보자들을 추리는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 때 공천이 가장 중요하죠. 내 지역구에 마음에 드는 후보를 여야가 내세울 것이냐.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모집에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공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각 당이 후보를 뽑는 공천은요, 통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전략 공천할 지역과 경선할 지역을 구분하고요. 경선 지역에 후보자 공모를 받습니다. 경선 지역은 이후 면접을 거쳐서 1차로 컷오프, 그러니까 경선 참여 기회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정해서 후보군을 추리고요. 또 이후 경선으로 후보자가 확정됩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오늘 전략 지역구 17곳을 발표하면서요. 나머지 지역에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거든요. 국민의힘도 이르면 다음 주 후보자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설 연휴가 3주 정도 남았는데 여야 모두 이 설 민심 잡기에 공천 속도를 낼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내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험지인 수도권 공천을 먼저 하자는 기류가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후보자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17명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대부분 험지니까 빨리 후보 정해서 인지도 쌓고 본선 준비하라는 겁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반발할 곳도 적고요. 사실 물갈이 반발 고민이 가장 큰 곳은 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입니다. 여기는 설 연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출신 친윤 인사들의 영남 공천 승부는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공관위에 다들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물갈이 때문인데
물갈이 비율도 여기서 정하잖아요, 그죠? 네, 사실 관심이 가장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가 하위 20% 공천 배제를 요구했어서 현재로서는 20%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40% 이상 물갈이 됐었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 제안보다 높이면 높였지 무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 뭘 하게 되나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후보 수를 확 줄이는 컷오프를 설 연휴 전에는 확정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법원에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낸 노웅래 의원이 내부 검증위에서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일었죠. 이제 공은 공관위로 넘어갔는데 컷오프 되냐 마냐 이걸 두고 한바탕 시끄러울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요, 공관위에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컷오프 과정에서 이 비명계 의원이나 후보를 컷오프하고 친명 후보들만 살릴 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당장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요,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 관련한 문자에 너무 센 것 아니냐고 해서 측근 감싸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재명 대표가 복귀 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큰데요.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민주당은 이 현역 의원이 많기 때문에 설 연휴 전부터 후보들 컷오프 발표 때마다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자, 제3지대도 이제 1차적으로 다 이제 탈당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들도 설 연휴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요. 네, 각 당의 창당 스케줄을 봤을 때요, 이 설 연휴 전에 제3지대가 합쳐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누가 제3지대 구심점이 되냐, 주도권을 잡냐 이 기싸움이 설 연휴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이 현역 의원을 누가 더 많이 합류시키느냐입니다. 정의당이 지금 6석인데 이보다 한 석인 7석을 확보하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투표용지에 거대 양당 다음에 배치되면 아무래도 득표에 유리하겠죠. 빅텐트 가능성은 열어두되 내가 더 3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세불리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이 붙는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여야 모두 공천 룰 작업은 시작이 됐는데 이 정작 선거 룰이 아직입니다. 선거 제도도 선거 후 획정도 오리무중인데요. 그 키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 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 회기냐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오늘은 처음으로 반반 하는 건 어떠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기하자 맞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행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건지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비례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민주당은 처음으로 병립형 회기와 준연동형 유지, 반반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47석쯤 되는 그 비례대표를 절반은 병립형으로, 절반은 그 연동형 비례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을 지금 제안을 했고. 지난 총선 때는 비례대표 47석을 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배분했었는데 이를 반반으로 조정해 병립형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준연동형 유지로 진보진영 내부도 달래고 병립형을 늘려 신당 영향력을 줄이려는 국민의힘도 달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 측은 민주당이 신당 출연이 무서워서 병립형 비례제를 끼워 넣은 것밖에 더 되겠냐며 절충안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뉴스 최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민주당은 연일 경찰 못 믿겠다,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걸 상상하느냐고 물으면서 음모론을 그만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의문을 제기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음모론은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대병원도 경찰 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집 앞에 괴한이 침입해 협박용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갔던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음모론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정부 은폐설을 제기했습니다. 피습 당시 소방 현장에서 작성한 일보는 1.5cm 열상이라고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1cm로 줄였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일단은 상처 부위도 1.5cm에서 1cm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이렇게 작성한 문자는 그러한 초기에 축소된 내용을 더 축소하고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경찰은 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부산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 부실 수사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복귀를 앞두고 정부의 부실 수사 여론에 불을 붙이려는 모양새입니다. 피습에 대해 말을 아껴온 국민의힘도 음모론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옆엔 이재명 대표 변호사인 것 같은데요. 변호는 뭘까요? 네, 변호가 출마 루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들 이 대거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일단 검찰 소환 때 이 대표 옆에 있던 이 박균택 변호사 광주 광산갑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시장의 억울함을 많이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장을 청구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변호하고 있는 이 조상호 변호사도 서울 금천에 출마하는데요. 출마 선언 때도 검찰의 구속을 막아낸 이재명 변호사를 내걸었습니다. 이 대표가 힘들 때 변호한 사람이 출마했다. 명심 후보로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측근을 변호했거나 했던 변호사들도 출마를 하는데요. 먼저 이 대장동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들을 보실까요? 이 대표 재판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 여기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조 변호사는 가운데 있는 이건태 변호사는 경기 부천 병에, 왼쪽에 있는 김동하 변호사는 평택 갑에 출마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인 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들도 출마하는데요. 김기표, 이윤태, 현근택 변호사 모두 경기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 이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 공천받을지 궁금한데요. 경쟁자들이 누구예요? 네, 이 비명 서른 의원 지역구도 있고요. 그리고 탈당한 조응천 의원의 지역도 있습니다. 이 친명 공천 여부에 이들 변호사의 생사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스윙보터라면 선거 때마다 표심이 바뀌는 지역구를 말하는데요. 대통령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요즘 다니는 민생 행보를 추적해 보니까요. 이 스윙보터 지역들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경기 용인, 고양, 그리고 오늘은 이 수원을 찾았습니다.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622조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용인, 고양, 수원 그러고 보니까 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역들이군요. 네, 왜 노리는지 이 표로 보여드리면요. 오늘 방문한 수원, 민주당이 총선 때 이 5석 싹쓸이한 지역인데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국민의힘이 3,000표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용인은 지난 총선 때는 4곳 중 3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죠. 하지만 대선에선 윤 대통령이 3,000표 앞서가더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약 5만 표 차이를 내며 격차를 대폭 벌린 곳입니다. 또 총선에 야당이 석권한 고양, 대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뭐 대통령이 거기 가면 도움이 되나 보죠? 가서는 이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이 맞춤형 공약들을 발표하니까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이 민주당 지역구 49곳 위주로 이 대통령 행보가 집중될 거라는 게 여권 관계자 설명인데요. 민주당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발표하는 건 공약은 아니고 정책이겠죠. 네. 자,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이는데요. 김태호 반성문은 뭘까요? 네, 한 위원장이 오늘 이런 반성문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했다가 17%포인트 차이로 참패했죠. 한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당장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2곳 중 국민의힘 귀책 사유가 있는 한 곳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여러 번 지적이 나오는데 선거 한번 치르는데 이게 세금 낭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하지만 정치권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에 탈당하면서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네, 21년 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진 선거였죠. 선거 때마다 이기고 싶어서 원칙을 뒤엎는 건데요. 정치권은 꼭 참패하고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네, 늦게라도 알면 이제 다시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10달간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4년 전처럼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세계 초강국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 안보 지형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을 뽑는 대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당원대회가 첫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미국 대선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는 이후 선거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상징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 등 공화당 주자들은 7월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공식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고령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은 3월 5일로 예정된 슈퍼 화요일입니다. 인구가 많은 15개 주에서 경선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 당의 대세를 잡는 후보가 굳혀지곤 합니다. 공화당은 7월, 민주당은 8월, 각각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양당 후보는 11월 5일 대선까지 3번의 TV 토론을 갖고 선거 유세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일 공화당의 아이오와주 경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해서 대세론을 이어갈지가 관심입니다. 최근 대항마로 급부상한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아이오와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유세 현장에 나타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을 맹추격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깎아내리는데 열을 올립니다. And Nikki did a good job. She was okay, but she's not right to be president. The wrong thought process, the wrong policy. And honestly, she's not tough enough. She's not tough enough.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같은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인연까지 언급했습니다.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반 트럼프 정서를 등에 업은 헤일리 전 대사는 막판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What I am going to say is the momentum and the energy on the ground is strong. 아이오와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한 축인, 백인, 남성, 블루칼라 유권자가 많습니다. 경선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크게 따돌렸지만 첫 경선 결과 헤일리 전 대사가 확실한 2위로 자리매김할 경우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오와주를 덮친 한파가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일각에선 북극 한파로 막판 현장 유세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열성 지지층 비율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현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은 어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미가 요격하기는 한층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탄두부를 장착한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 목적이라며 발사는 성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신형 고체 연료 IRBM 발사는 지난해 11월 첫 발사 실패 후 2달 만입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곧바로 타격이 가능한 것이 위협적입니다. 특히 앞서 북한이 대남 전술핵 공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의 고체 연료 발사 성공 사실을 알렸는데 이를 모두 활용해 한미를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탄두부까지 장착해 우리의 요격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속 1.7km인 마하 5 이상으로 재빨리 비행하며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것은 2022년 1월 화성 8형 발사 이후 2년 만입니다.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자 견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반발로. 북한은 이번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 번 버린 반려견이 어렵게 돌아왔는데 이틀 만에 또 버렸습니다. 참 비정한 주인이죠. 더 비정한 건 반려견 몸에 심어진 인식칩을 도려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건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갈색 푸들 한 마리가 겁을 먹은 듯 떨고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빨갛게 상처도 나 있습니다. 대략 2cm 길이의 상처입니다. 견주가 반려견에 내장돼 있던 인식칩을 강제로 제거하며 낸 상처입니다. 앞서 이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과 함께 지난 10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유기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고 몸에 내장된 인식칩을 통해 지난 12일 본래 견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또다시 유기된 채 발견됐습니다. 견주는 유기했던 반려견 2마리를 동물보호센터에서 되돌려받은 날 이곳에서 다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푸들의 옆구리에는 깊게 상처가 패여 있었는데 인식칩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칩이 있으니까 유기든 뭐든 이게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칩을 없애고 유기를 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강제로 아이 몸에 이렇게 지금 상처를 내가면서 그 칩을 빼내고. 임시 보호자들에게 맡겨진 반려견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 같은 형태로 이제 피부를 절개하고 이제 빼어내셨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상처가 깊다거나 염증 양상이 심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반려견들을 유기한 견주는 유기 이유 등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견주를 상대로 학대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방 안에 사람을 가두고 불을 지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남성이었고 불을 지른 사람은 여자친구였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 소방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출동하고 곧바로 경찰도 도착합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5분쯤 룸메이트가 갑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폭행도 당했다는 남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최단 시간의 출동인 코드제로로 분류하고 소방과 함께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더니 20대 여성이 신고자인 남성을 방 안에 가둬놓은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종이와 옷을 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불은 가스레인지 일부를 태우고 곧바로 꺼졌지만 1층 가게 위로 4가구가 사는 5층 건물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물에 이렇게 막 불 났다고 해서 조금 좀 많이 놀랐었죠. 실제로 불을 끄는 살수차가 엄청 여러 대 와가지고 불 끄는 차 보고 나서부터는 조금 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찰은 여성을 현주건조물 방화와 감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우선 약물 치료부터 한 뒤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거동이 힘들어서 애처로워 보이는 남성,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보호가 아니라 벌을 줘야 하는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60대 남성이 허리를 구부린 채 비틀비틀 걷습니다. 옆 사람 붙잡고 겨우 발을 떼는데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힘에 부치는지 남성은 가게 앞에 걸터 앉아 있는데 반대편에서 경찰이 달려옵니다. 앙상하게 마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온 겁니다. 나 떼시길래 안 그래도 내가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분이 모시고 가시길래. 그제 오후 1시 경찰은 보호를 위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간 뒤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2년 전 벌금형을 받고 잠적했던 B급 수배범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벌금 40만 원형을 받았던 겁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전전해 왔는데 이후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해 9월에도 뜻하지 않게 수배범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6년 전 8,700만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A급 수배된 남성이 당뇨약을 처방받으려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잡히는 수배범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력범죄로 형을 받거나 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4,728명입니다. 10%의 강력범죄 수배범을 잡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긴급공개 수배자가 아닌 장기지명 수배자의 경우 별도로 관리하거나 검거조를 운영하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대낮에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다니던 등굣길이어서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 바닥에는 차단봉 2개가 뿌리째 뽑혀 있고 그 뒤로 검은색 SUV가 멈춰서 있습니다. 인도 지나 바로 앞 상가는 차량 충돌로 외벽이 떨어져 나간 모습입니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SUV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한 건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충격으로 벽면이 무너져 있고 벽돌 조각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보행자가 있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등굣길 보행로지만 다행히 일요일이라 아찔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인사불성이어서 거의 그냥 끌려갖고 다리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 경찰차에 타셨거든요. 음주 여부가 감지되지 않자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인근 자신의 집에서 수면 마취제인 마약류 케타민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만 기다려온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겨울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60cm 정도 어기는 바람에 사용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김승희 기자의 현장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입주가 한창일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썰렁하기만 한데요. 63cm 때문에 399세대의 입주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입주이사로 분주할 아파트 정문이 정체불명의 차량 2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다른 진입로에도 승용차들이 겹겹이 세워져 원천 봉쇄된 상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가구가. 근데 그분들이 입주를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도 입주를 못 하신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이삿짐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시공사가 막아놓은 겁니다. 환영하는 거 아니지. 전입 신고도 못하고 그냥 주소도 없이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편도 100km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또 그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니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파트 높이 때문입니다. 김포공항에서 3.9km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 반경 4km 이내에 적용되는 고도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높이 57.86m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요.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이 63에서 69cm를 초과했습니다. 3년여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12차례 작성된 감리 준공 보고서에선 문제가 없다더니 지난달 25일 사용검사에서 높이 규정을 어긴 게 드러난 겁니다. 입주 예정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25일 날 왔으면 우리한테 얼른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처럼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가장 이제 다급한 문제야. 시공사 입장에서는 괜한 걱정을 더 조합하는데 끼치지 않고 스스로 풀어내려고 했던 그거예요. 시공사 측은 김포시청에 임시 사용 허가를 신청해봤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김포시청은 도리어 앞서 시공사와 감리단이 낸 보고서 12건이 허위였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석 달 안에 엘리베이터 타워 높이를 고쳐 고도 제한에 맞추겠다고 하지만 갈 곳 잃은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 1위 업체는 대만의 TSMC, 설계 1위는 미국의 엔비디아인데요. 이들 기업을 넘어서기 위한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판교에는 AI 반도체 연구개발 기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단지와 위탁 생산 공장을 세울 부지로 정부가 구상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 한 곳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여의도 7배인 2,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입니다. 연구 개발부터 설계와 생산을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격적인 세액 공제 등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새롭게 들어설 반도체 생산 공장은 16개로 이르면 2030년 반도체 회로가 그려질 기판인 웨이퍼를 세계 최대 규모인 월 770만 장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속도전입니다. 반도체 설계 부문 세계 1위 엔비디아와 경쟁할 AI 반도체 거점은 판교에 조성합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를 연구 개발 중심지로 조성해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상위 50위 설계 업체를 10곳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 1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30% 수준인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공급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발벗고 나선 이유, 인공지능 AI 기술의 근간이 반도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챗GPT 개발사의 최대 투자자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애플을 다시 제친 겁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건 2년 2개월 만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MS 시총은 2조 8,8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00조 원으로 애플 2조 8,740억 달러를 제쳤습니다. MS는 지난해 생성형 AI인 챗GPT 덕분에 주가가 57% 상승했습니다. MS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투자 규모만 누적 130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챗GPT를 기반으로 AI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에 AI 음성 비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o what's interesting and promising today is that with the introduction of generative AI and cloud-scale computing, there is unlimited potential to amplify creativity, increase personalization, and transform the in-vehicle experience. AI 영향으로 MS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6% 오른 565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AI 투자에 소극적인 데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부진을 겪으며 3분기 매출이 약 0.72%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업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탈이라는 모델이 생기고 지금 PC통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검색 자체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죠. 글로벌 상위 시총 10대 기업 가운데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도 AI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분간 AI가 전 세계 증시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요즘 프랑스가 러시아 모스크바 같다고 합니다. 혹한 추위에 폭설까지 내려 얼어 죽는 노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독감에 코로나까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겨울, 세계를 가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개선문에 붉은 눈발이 날립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얼어붙었고 차들은 속도를 줄이며 운전합니다. 엄청난 눈발에 에펠탑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상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로 눈보다는 겨울비가 유명한 파리에 최근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는 등 혹한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런 한파는 이른바 모스크바 파리 현상 때문입니다. 북유럽에서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와 한파가 닥친다는 기상학 용어로 올해는 기상이변 탓에 한파의 정도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평소에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한파가 계속되며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Two pants, lots of layers, gloves, hats, hoods. 깜짝 한파는 파리와 그 외곽 지역에 머물고 있는 최대 5만 명 규모의 노숙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하수구 근처는 이들의 명당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얼어 죽는 노숙인들이 생겨나자 정부는 호텔과 학교, 체육관 등의 긴급 임시 숙소 274곳을 만드는 등 부랴부랴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C'est très très froid, voilà. C'est très très froid. On dormait ici. Même le jour là, les neiges ça descendait ici. Voilà, même si tu sors ton main là, tu peux pas. 극강 한파로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마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응급 환자는 2달 전보다 56% 늘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독감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감기약과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전염병 유행 단계에 직면했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Est-ce que vous pensez que les personnes plus âgées devraient porter une masque ces jours-ci? Oui, je pense que les personnes à risque devraient porter un masque, pas forcément plus âgés, ceux qui ont des problèmes immunitaires, qui sont plus fragiles, oui, je pense. 혹한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에선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닥쳐 도시가 마비됐고 러시아도 일부 지역에서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등 6개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자,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 새해 밝자마자 발생했으니 벌써 2주가 흘렀죠. 그런데 기시다 일본 총리 이제서야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잠깐 들렀다가 떠났다며 보여주기 방문이냐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헬기를 타고 이시카와현 강진 재해 현장을 찾은 기시다 일본 총리. 방제복 차림으로 피난소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재민들로부터는 지원품 추가 등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도 건네받았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로 약 9천억 원 이상의 금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先の見えない不安を口々にこの訴えておられたこれも強く感じたところであります.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강진 발생 2주가 다 돼서 늦장 방문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마저도 현장 체류 시간이 짧아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 이재민은 일본 언론에 피난소 건물 1층만 보고 떠났다며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제 현장 시찰을 했으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폭등할 것이라는 등의 비꼬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강진 피해와 관련한 기시다 내각의 일처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자민당 내 정치 자금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방문 시점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지 늑장 현장 시찰에 자민당 내 정치 자금 문제까지 더해지며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북대서양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을 막겠다며 방어벽도 세웠지만 무용지물 한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갈라진 땅 사이로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용암은 마치 붉은 강을 이루듯 능선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용암을 막기 위해 세워둔 방어벽도 무용지물.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용암에 가옥들이 불탔습니다. It was very big, but the morning after it was almost over. So we'll just have to hope that this will end soon. So.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쯤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다시 폭발한 겁니다. 화산 폭발 직후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 경보 3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비상으로 상향했습니다. 화산 인근 주민 4천여 명은 또다시 대피해야 했습니다. Worried about the fissures and ruptures underneath the town, but now we have a volcanic eruption just really within the town, which is highly serious.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2010년엔 에이아프알라 요쿨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약 10만 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경찰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민원인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인데요.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가 의결한 야당 방심위원 2명 해초관도 제거할 걸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제거할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입니다. 방심위는 앞서 두 방심위원회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옥시찬 위원이 지난 9일 회의에서 서류 뭉치를 던지고 네가 위원장이냐며 욕설한 뒤 퇴장해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김유진 위원은 당일 회의 안건을 특정 언론에 공개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는 없었다며 오히려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MBC와 뉴스타파에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오늘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10,000원 한 장으로는 점심 한 끼도 사 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학 기간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이 아동급식 카드는 시대를 못 따라갑니다. 한 끼 식사비가 8,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홍란 기자가 학교 근처 식당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식당들의 차림표를 살펴봤습니다. 가격표 곳곳에는 값을 올리며 덕지덕지 수정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분식집 돈가스도 최근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용유 값이 거의 2배로 올랐으니까 실제로 하는데 9,000원이에요. 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반 식당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급식 카드의 한 끼 값은 8,000원, 돈가스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아동급식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식당을 조사해봤습니다. 영업 중인 24곳 중 8,000원 이내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곳은 8곳뿐이었습니다. 떡볶이나 샌드위치, 김밥 등을 제외하면 온전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4곳뿐입니다. 4곳의 식당에서도 백반 등 기본 메뉴만 가능하고 된장찌개나 돈가스 등은 8,000원이 넘습니다. 지금 8,000원짜리 없어요. 새 값은 8,000원이야. 9,000원. 수도세, 전기세 다 올랐잖아. 이렇다 보니 값싼 편의점 음식들을 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동급식 카드 사용처의 41.7%가 편의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아동급식 카드 한 끼 적정 단가를 올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원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8,000원 그대로입니다. 올해 상황이 예산 편성에서 조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9,000원으로 최종 확보를 못한 거죠.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9,000원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서울의 사대문 가운데 아직 복원되지 않은 곳, 서대문으로 알려진 돈이문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차 운행을 이유로 허물어버렸는데 철거 120년을 맞는 2035년까지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서울 도성의 동서남북에 세운 사대문. 현재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은 현존해 있지만 서쪽문인 돈이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1422년 지금의 정동사거리 자리에 세워졌던 돈이문은 1915년 일제강점기 때 전차 운행을 이유로 허물어졌습니다. 이곳은 옛 돈이문이 있던 터인데요. 지금은 도로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돈이문을 서울시가 120년 만에 실물 복원을 추진합니다. 오는 2035년까지 돈이문 터가 있던 지금의 왕복 8차선 세문안로 500m 구간을 지하차로로 바꾸고 그 위에 다시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과거에도 실물 복원이 추진됐다가 교통 불편과 예산 문제로 무산돼 디지털 증강현실로만 복원됐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정말 뜻깊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편이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지옥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서울시 측은 돈이문 터가 언덕이어서 지하차로를 뚫기 수월하고
공사 기간 지하철 운행에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관광객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곳이 사대문터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일각에선 터조차 남지 않은 돈이문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지,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문화재청 측은 현존 문화재가 아니어서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진이 남아있고 기술도 발전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전국에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아침 기온을 보이며 춥겠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난 가운데 오후에도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중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관령이 영하 15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차차 기온이 올라서 서울이 4도, 광주와 대구 8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모레부터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끼 8,000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학 때 밥 굶지 말라고 지원하는 한 끼 식사 비용입니다. 자, 그 돈으로는 떡볶이나 김밥밖에 못 사 먹으니 정부가 1,000원만 더 올리자고 했는데 이 대부분 지자체가 돈이 부족하다며 8,000원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학교 교부금이 남아 돌아서 값비싼 태블릿 PC까지 공짜로 준다고 하죠. 이 세금 운영 주체가 달라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국민의 세금 과연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눈칫밥 없이 한 끼 먹도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